2018년 10월 15일 미국 위스콘신주 베런. 이날 새벽 얼굴에 복면을 쓰고 한 손에는 산탄총을 든 괴한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집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습니다. 차 안에서 괴한이 총을 들고 나오자 집을 지키고 있던 강아지 몰리가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몰리가 짖는 소리에 13세 소녀 제이미 크로스가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이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창문 너머로 집 밖에 주차된 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제이미는 즉시 부모님에게 달려가 그들을 깨웠고 집 밖에 누가 온 것 같다고 말하며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제이미의 아버지 제임스 크로스는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즉시 아내 데니스에게 딸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임스는 딸과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혼자 총과 손전등을 들고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숨은 아내 데니스와 딸 제이미는 욕조 안으로 들어가 샤워 커튼을 치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이때 총을 든 괴한이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걸어왔고 괴한은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세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빨리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처음에 제임스는 집에 찾아온 괴한이 경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손전등으로 문 밖에 서 있는 괴한을 비추며 경찰 배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괴한은 제임스의 말을 무시했고 총을 버리고 땅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치며 제임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괴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현관문 중앙에 달린 작은 창유리를 통해 괴한을 노려보며 경찰 배지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괴한은 한숨을 쉬며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가지고 있던 산탄총으로 제임스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렇게 제임스는 괴한이 쏜 총에 맞아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화장실에 숨어 있었던 아내 데니스는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던 데니스는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부의 집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경찰서에 데니스의 전화가 걸려온 시간은 오전 12시 53분경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건 데니스는 혹시 괴한이 자신이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숨어있는 위치를 알게 될까 두려워 교환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교환원은 누군가가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괴한의 고함을 듣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왔는지 추적했습니다. 같은 시간 문 밖에 서 있던 괴한은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괴한이 문을 열려고 시도해보아도 굳게 잠긴 현관문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괴한은 산탄총을 다시 장전한 뒤 현관문 손잡이에 총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는 산탄총에 맞고 완전히 박살이 나 바닥에 떨어졌고 괴한은 망가진 문을 발로 차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괴한은 부부의 딸 제이미를 찾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그녀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이미가 방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괴한은 다른 방을 돌며 제이미가 어디에 숨었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괴한은 빠르게 집에 있는 모든 방을 뒤졌으나 어느 방에서도 부부의 딸 제이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괴한은 고함을 지르며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괴한은 이상하게도 화장실 문만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괴한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당시 굳게 잠긴 화장실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괴한은 바로 화장실 손잡이에 총을 쏘았고 손잡이가 너덜너덜해지자 어깨로 부서진 화장실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괴한은 몸무게가 거의 100kg에 달하는 자신의 몸을 사용해 화장실 문을 밀어붙였고 거의 10번 이상 들이박자 화장실 문은 두동강이 나며 활짝 열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온 괴한은 샤워 커튼 뒤에 숨어있는 데니스와 제이미 모녀를 발견합니다. 괴한은 바로 데니스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부숴버렸습니다. 데니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괴한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고 데니스에게 덕트 테이프를 건네며 테이프로 딸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깜짝 놀란 데니스는 괴한의 명령대로 딸에게 테이프를 붙이려고 했으나 그녀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괴한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데니스의 모습을 본 괴한은 그녀가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한은 싱크대에 산탄총을 내려놓고 직접 제이미를 포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괴한은 제이미를 어깨에 메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총을 데니스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데니스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괴한은 제이미를 자신의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즉시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괴한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부부를 살해하고 딸 제이미를 납치하는 데까지 고작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둘러 부부의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출동하면서 경찰은 수십 번이나 데니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타깝게도 휴대전화는 이미 괴한의 손에 완전히 파괴되어 계속해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차에 탄 괴한은 마스크를 벗고 조수석에 산탄총을 놓은 뒤 빨리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힘껏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도주한 지 20초 만에 괴한은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차가 달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괴한은 조수석에 놓여있던 산탄총을 손에 들고 천천히 차량의 속도를 줄이며 경찰과의 총격전을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경찰은 괴한의 차를 검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이미는 거의 2시간 동안 차 트렁크 속에 감금되어 집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괴한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괴한이 도착한 곳은 제이미가 살던 곳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인구 650명의 작은 도시 고든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작고 한적한 부지에 자리 잡은 괴한의 집에 도착한 제이미는 가장 먼저 현관문 표지판에 패터슨의 휴양지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괴한은 제이미에게 자신을 제이크 패터슨이라고 소개했고 이제부터 자신과 함께 이 집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제이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이미는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제이크의 집에서 무려 88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제이미를 납치한 남자 제이크 패터슨은 1997년 6월 17일 미국 위스콘신주 미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이크의 부모님은 2007년 이혼했고 그는 201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병대에 입대했으나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부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이크의 고등학교 친구들과 해병대 동기들은 평소에 제이크는 매우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대 이후 제이크는 칠면조 공장에 취직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하루 만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료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던 제이크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제이크에게 여자친구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이크는 평범한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자친구를 만들기로 했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018년 9월 제이크는 2일 전에 취직한 치즈 공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13세 소녀 제이미를 발견합니다. 당시 제이크는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일부러 학교 근처에 있는 치즈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제이크는 제이미를 보자마자 그녀가 내가 데리고 갈 소녀라고 생각했고 이날 바로 치즈 공장에 사표를 내고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백수가 된 제이크는 자신의 빨간색 포드 토러스 자동차를 타고 하루 종일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제이크는 당시 제이미의 이름도 몰랐고 그녀가 사는 집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미행을 통해 제이미의 집이 어디인지 확인했고 이때부터 제이크는 제이미를 납치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제이크는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아버지의 방에서 모스버그 산탄총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스버그 산탄총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제조된 산탄총이었기 때문에 당시 제이크는 모스버그 산탄총을 사용하면 범행 이후 경찰의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총을 선택했습니다. 제이크는 지문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산탄총에 탄피 6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월마트에 방문하여 검은색 발라클라바 마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법의학적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기 위해 얼굴에 있는 털과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신 제모까지 했습니다. 제이크는 혹시나 모를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다음 자신의 차량 번호판과 교체했고 트렁크를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용 탈출 장치도 제거하여 납치한 소녀가 트렁크에서 탈출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제이크는 제이미를 납치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제이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늦게까지 제이미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길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겁을 먹은 제이크는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다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그는 다시 제이미의 집에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제이미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이번에 제이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제이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았고 길거리에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완전 범죄를 노리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제이크는 산탄총을 들고 제이미의 집에 침입하여 부부를 살해하고 제이미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벽 1시경 부부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에서 제임스와 데니스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부의 딸 제이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이미가 범인에게 납치되었다고 판단하고 바로 마을에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위스콘신 북부 전역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제이미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섰고 마을과 주 전역에 제이미의 실종 포스터 사진이 배포되었습니다. FBI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25,000달러의 포상금을 제시했고 27년간 제이미의 부모님이 함께 일한 제니어 터키 스토어의 모회사인 호멜에서 25,000달러의 포상금을 추가로 보태기로 하여 총 포상금은 5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엔 수천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이미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부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참석하여 부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종된 제이미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이미의 친척들은 언론에 나와 제이미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대중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이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제이미는 납치범 제이크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제이크는 TV에서 제이미가 납치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제서야 자신이 납치한 소녀의 이름이 제이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뉴스 프로그램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자신이 살해한 부부의 이름도 알게 됩니다. 제이크는 자신의 집 지하실 벽난로에 제이미의 옷과 덕트 테이프 그리고 범행 당시 입은 옷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제이크는 여동생의 잠옷을 가지고 와 제이미에게 입으라고 했고 제이미를 자신의 방에 있는 트윈 사이즈 침대 밑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제이크는 제이미를 납치하자마자 그녀를 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크는 눈앞에서 부모님을 잃은 제이미를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그냥 두기로 결정합니다. 제이크는 본인이 직접 제이미의 부모님을 살해했으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그는 부모님을 잃은 제이미를 돌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제이크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가족들이 방문하면 제이미를 침대 밑에 들어가게 한 뒤 가방과 빨래통 그리고 바벨로 입구를 막아 그녀가 나오지 못하게 가뒀습니다. 토요일마다 제이크의 집에 그의 아버지가 방문했는데 그는 아버지가 집에 찾아오면 침실에 있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 제이미가 방에 있다는 사실을 감췄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제이미가 침대 밑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소리를 질렀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다시 한번 허락도 없이 나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이미를 협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이크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였는지 장전된 산탄총을 침실 밖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제이크는 제이미의 부모님을 죽인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제이크는 술에 만취가 된 상태로 제이미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이미는 술에 취한 제이크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고 이모 제니퍼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이크는 제이미의 말에 알겠다고 말했고 종이와 펜을 꺼내 제이미에게 주었습니다. 제이미는 즉시 이모에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이미는 어젯밤에 작성한 편지를 제이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제이크는 제이미의 편지를 그녀의 이모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편지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제이미는 제이크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미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이크는 일주일에 몇 번은 침대 밑에서 나와 자신과 함께 침대 위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자 제이크는 제이미가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이크는 침실 밖에 놓여 있던 산탄총을 치웠고 제이미에 대한 감시도 예전처럼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이크는 방에 설치해둔 자물쇠도 제거해버렸고 이젠 혼자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집 바로 앞에서 잠깐 산책하는 정도까지 허용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이크는 제이미와 함께 마트에 방문하여 그녀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도 구매해 주었습니다.
제이미를 완전히 믿게 된 제이크는 이젠 그녀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 생활비가 모두 떨어진 제이크는 이제 돈을 벌러 일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유통업체의 야간 창고직에 지원했습니다. 제이크는 이력서에 저는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직장 경험은 많지 않지만 합격하면 바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제이크는 염치도 없이 거짓으로 작성된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제이크는 얼마 전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고 회사 측과 면접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납치 88일째인 2019년 1월 10일, 이날은 제이크가 유통업체 야간 창고직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오늘 면접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외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제이미는 잠을 자다가 잠깐 일어난 상태였는데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하는 제이크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제이크가 집을 떠나자 제이미는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제이크의 집에 갇혀있지 않기로 결심한 제이미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대충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의 낡은 남성용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88일 만에 자유를 손에 쥔 제이미는 제이크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추위를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이크의 집 주변은 얼마 전 내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당시 제이크의 집은 숲이 우거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차도 없이 이곳에서 도망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이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후 4시쯤 잔느 너터라는 여성이 자신의 별장 근처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잔느는 저 멀리에서 한 소녀가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잔느는 1월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코트나 장갑도 없이 거의 잠옷 차림으로 걸어오는 금발머리의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느가 발견한 소녀는 제이크의 집에서 탈출한 제이미였습니다. 잔느는 보통 겨울에는 별장에 잘 방문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도 이날 잔느가 별장에 방문하여 제이크의 집에서 막 탈출한 제이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잔느는 제이미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며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제이미는 잔느에게 방금 자신을 납치한 남성의 집에서 탈출했다고 말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느는 제이미의 얼굴을 한동안 유심히 바라보았고 곧 소녀가 3달 전쯤 실종된 제이미 크로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뉴스뿐만 아니라 마을 전단지에도 제이미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느는 제이미의 얼굴을 바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제이미는 자신이 실종된 소녀 제이미가 맞다고 말했고 잔느는 바로 추위에 떨고 있는 제이미를 꼭 안아준 뒤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까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잔느가 집문을 두드리자 집주인 크리스틴 카신스카스가 소리를 듣고 현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크리스틴은 문 앞에 헝클어진 머리에 커다란 운동화를 신고 있는 소녀와 소녀를 부축하고 있는 잔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틴은 바로 문을 열어주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제이미에게 빨리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잔느는 크리스틴에게 이 아이가 실종된 소녀 제이미 크로스라고 이야기했고 빨리 911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잔느는 제이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납치범이 소녀를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잔느는 자신과 크리스틴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크리스틴에게 혹시 무기가 있으면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크리스틴의 남편이 총을 들고 현관문 앞으로 나왔고 남편이 보초를 서고 있는 동안 그들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에 전화한 크리스틴은 자신의 집에 실종된 소녀 제이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911 요원이 소녀가 정말 제이미가 맞냐고 물어보자마자 제이미는 크리스틴에게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전화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든 제이미는 자신이 정말로 실종된 소녀 제이미가 맞다고 말했고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이크 패터슨이라는 남자가 부모님을 죽이고 자신을 납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납치범 제이크가 크리스틴의 집 근처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911 요원은 지금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 중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911 요원은 경찰이 올 때까지 문을 잠그고 그 안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잔느와 크리스틴 그리고 제이미는 범인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며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43분 드디어 경찰관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아직 일렀습니다.
갑자기 제이크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제이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이미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이크는 제이미가 혹시 집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집을 뒤졌으나 제이미는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제이크는 밖으로 나갔는데 집 밖에서 눈 위에 찍힌 제이미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제이크는 제이미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차를 타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때 신고를 받고 크리스틴 카신스카스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저 멀리서 빨간색 포드토러스 자동차가 눈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빨간색 차량을 목격한 제이미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납치한 제이크의 차도 빨간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량 번호판을 조회했는데 확인 결과 차량은 정말로 제이크 패터슨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훔친 번호판을 달고 범행을 저지른 제이크는 이미 차량의 번호판을 원래대로 복구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이크의 차를 추격했고 잠시 후 제이크의 차를 가로막은 뒤 제이크에게 총을 겨누고 손을 들고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제이크는 평온한 표정으로 경찰의 명령대로 움직였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이름이 제이크 패터슨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경찰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체념한 표정으로 자신이 제이미를 납치한 범인이 맞다고 고백합니다. 경찰은 제이크를 경찰서로 끌고 갔고 제이미는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이렇게 제이미는 납치 88일 만에 무사히 납치범의 손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2019년 1월 11일, 제이미는 그녀의 이모인 제니퍼 스미스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제이크는 자신이 제이미를 납치했고 그녀의 부모를 살해했다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범행 당시 21살이었던 제이크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전혀 범죄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이크가 납치범이자 살인마라는 소식을 듣게 된 제이크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말하며 그냥 누군가를 납치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끔찍하게도 제이크는 만약 제이미가 아니었다면 다른 소녀가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제이크는 살인과 납치 그리고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제이크는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납치 혐의로 추가로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감옥에 수감된 제이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사과했고 그 당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는 납치범의 손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이모인 제니퍼에게 입양되어 그녀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미는 홀로 납치범의 집에서 탈출한 용기를 인정받아 부모님이 일했던 회사의 모회사인 호멜로부터 25,000달러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어서 위스콘신주 의회는 부모님이 살해되었는데도 용감하게 범인의 집에서 탈출한 제이미의 행동을 높이 샀고 그녀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제이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